해야 돼서 짧게, 원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짧게 같이 가시죠 집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작년 10월에 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 2년 반 정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신장식의 오늘이라는 코너를 제가 직접 써서 한 2분에서 2분 반 정도 사이에 그날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직접 써서 전달해 드리는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걸 원고를 다 모아보니까 책이 한 2권 반 정도 되는데 다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대한민국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책을 한겨레 출판에서 하자고 해서 썼는데 모아놓고 글을 다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한 600일이 이랬구나. 그러고 나서 또 365일이 지나왔습니다. 한 1000일 정도를 이 정권에서 지냈는데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1896년에 그림인데요. 혹시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전설, 민화,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어느 날 진실, 더 트루스는 거짓을, 더 라이를 만났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어느 날 둘은 작은 우물을 발견하게 됐죠. 거짓이 진실에게 이 우물 물이 너무 깨끗해요. 우리 함께 목욕할까요? 진실도 이 우물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함께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이 우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분노한 진실이 우물에서 나오며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을 되찾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깜짝 놀란 진실이 지금 우물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벌거벗고 나와서 진실이 거짓을 찾아다니는데 세상은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진실은 울분과 비탄에 빠져서 우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도둑질한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은 온 세상을 활보했는데요. 세상은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벌거벗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본인들이 살기에 훨씬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이 전한 날은 2022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씨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구현상 교수님이 내 논문을 김건희 씨가 표절했다라고 해서 본인의 논문과 김건희 씨 논문을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놓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거 봐라 똑같다 라고 다 밝혔어요. 그런데 국민대학교에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대학교 이거 무슨 와이로 먹은 거 아니냐, 옛날 말로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대학의 자유란 걸 아냐?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일부는 죄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도과됐기 때문에 무죄, 공소기각이라고 하죠. 공소기각. 그리고 일부는 무죄. 그래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할 총리세요. 한덕수 총리는 다른 총리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순장조거든. 지금 들어가면 아무도 못 구하죠. 원래 이분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냥 아직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2022년 여름에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 전까지 살던 신림동 반지하에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마트 노동자셨는데 그분이. 근데 나도 말이야 아크로비스타 집에 갈 때 보니까 우리 동네가 꽤 높은데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 동네 밑에도 다 물에 잠겼더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죠. 대통령이. 왜 집에 가 있냐? 지금 왜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 여기에서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니까 이거를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크로비스타가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으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 2022년 8월 11일 날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찰나에 이 그림 우물을 벗어나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국민역 신장식의 뉴스사이클을 듣고 있던 분들께 이 그림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세상의 왕인 양 살고 있죠. 왜 안 넘어갈까요? 다음. 안 넘어가네요. 아니, 9장 넘어갔는데. 자, 네, 여기부터입니다. 이 카톡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두 연인이 나눈 카톡입니다. 두 연인이 나눈 카톡인데, 둘은 여자는 당시 2022년 10월 18일 날 여자는 23, 남자는 24 직장에서 만났고요. 막 연애를 시작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함께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했는데 남자는 5시에 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야간 근무를 끝나고 연장 근무가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잘 있나 언제 퇴근하나 둘이 서로 이제 한참 좋을 때니까 23, 24 결혼한 지 연애 시작한 지 10달밖에 안 된 여자가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졸려 죽어. 내일 거 롤치킨 대비해서 데리야끼 치킨 500개 깔 거야. 이렇게 해도 내가 300봉은 더 까야 되는데 졸라 서럽다. 남자가 답합니다. 속상해. 한 명 붙여달라 그래. 바보. 살살해요.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남은 시간 파이팅하고 조심히 퇴근해요. 1. 퇴근했어? 1. 무슨 일 있어? 1. 읽지를 않는 겁니다. 여자는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어 숨을 거뒀습니다. SPC. 근데 그때 SPC는 뭐를 했어요? 흰 천으로 그 기계를 교반기라고 하죠. 이 반죽하는 거 가리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SPC는 그날 자기 본사 홈페이지에다가 축하 보도자료를 냈어요. 영국 진출 축하, 파리바게트가 영국에 진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축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빈소에 빵 2박스가 배달이 됩니다. 단팥빵 1박스, 땅콩크림빵 1박스. SPC가 자기 직원들 상당하면, 직원들 가족이나 상당하면 보내주는
거라고 그래요. 빵 2박스. 그리고 1년 뒤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는데요. 스물셋 노동자 기혁씨라고 보통 1년 내내 이렇게 불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었던 딸 선비나 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었던 딸 선비나, 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며칠 뒤면 1년이 되는구나. 평생 잊을 수도 잊혀서도 안 될 그날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 20분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 도착해보니 허둥지둥 엄마와 동생을 현장에 데려가려 할 때 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엄마는 경비실에 주저앉아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우겨서라도 현장에 직접 가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SPC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엄마 나 이 회사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야 그래도 대기업인데 계속 다녀야지 하면서 어깨를 토닥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던 본인을 너무너무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편지를 1년 만에 선빈이의 이름을 사진과 이름을 밝혔느냐? 10개월 만에 같은 사고가 같은 계열사 안에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또 돌아가셨어요. SPC 회장이 안전경영에 그때 1,000억 원, 선빈이가 죽었을 때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23년 10월 달에 또 죽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죠. 왜 2장이 넘어가요? 30살 직원 카트관리 업무 2주 만에 숨져 김동호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가 5%인가요? 이익을 더 이상 안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좋습니다. 다른 마트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미국에서 직장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트코 가보셔서 알지만 코스트코가 창고형이라서 카트 자체가 무겁고 다른 일반 마트 카트보다 크기도 한 1.5배는 큽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김동호 씨는 갑자기 6월 달에 계산직에서 야외 주차장 카트 관리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 날 김동호 씨 43,712보 26.42km를 이동했고요. 6월 18일 날 36,658보 22.01km를 이동했습니다. 6월 19일 날 오후 7시까지 29,107보 17.36km를 이동했습니다. 6월 19일 날은 조금 덜 이동했죠. 왜냐하면 7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 증상이 유발한 폐색 전증, 사인은 이렇습니다. 더워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병명을 해놨지만 코스트코는 왜 이럴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 있는데, 여러분 송곳이라는 만화이자 드라마 JTBC에서 한 10년쯤 전에 했나요? 이게 까르푸라고 하는 마트에서 벌어졌던 노동운동 얘기입니다. 본점이 금천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고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동상담소장으로. 거기 이제 구로 노동상담센터랑 금천 노동상담센터에는 제가 아는 두 분을 합쳐놓은 캐릭터더라고요. 현장 취재를 통해서 그린 만화고 드라마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까르푸가 그러고 나서 홈플러스가 되죠. 홈플러스의 노동운동을 그린 건 카트라는, 염정아 씨 주연으로 나왔던 카트라는 게 있죠. 그만큼 마트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송곳이라는 만화에 보면, 아니 까르푸는 혁명의 나라 까르푸, 프랑스에서 온 까르푸는 도대체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대우해도 사측이 손해를 안 보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는 이걸 보고 알게 됐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119 신고 접수 녹취록입니다. 경찰관 10월 29일 21시 07분 112 신고 접수 녹취록. 이거 그냥 경찰청에 공개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가 여보세요? 네, 긴급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태원 위쪽 헬로윈 거리인데요.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거든요. 선생님 여기 와서 뭐뭐 좀 해주셔야 돼요. 사람 다 원웨이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신고자가 얼마나 위치를 헬로윈 거리 만남의 광장 술집 쪽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 원웨이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책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통화 내용이에요. 근데 위치, 상황, 대책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걸 안 해요. 22년 10월 29일 9시 7분입니다. 이걸 안 합니다. 경찰관이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신고자가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 이 5글자가 너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이분은, 신고자는 무엇에 대해 감사했을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내가 이 정도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와서 원웨이 일반 통행을 시켜주겠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되겠지 라고 하는 한국 사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신뢰는 정말 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장관 등 비롯한 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후한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고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안 취하죠? 못 취하죠? 말이 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 도생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정부가. 이 방송을 하고 저녁 때 밤에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순간 머리가 좀 쭈뼛하는 생각이, 현타가 왔는데요. 뭐였냐면, 이 신고자는 그날 집에 돌아가셨을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 사진은 4월 5일날 23년 4월 5일날 제가 쓴 글이네요. 청명이었습니다. 그날은 청명. 하늘이 맑아지는 날, 나무 심는 날이죠. 이 사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학생의 엄마 전인숙님입니다. 아이와 정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분, 그분은 김용균 엄마 김미숙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벽에 기대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2022년 이태원 참사 고 이지안의 엄마 조미은님입니다. 아이는 주한이 2022년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고 이동훈님의 아들입니다. 유복자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면, 김용균 센터, 김민숙 어머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용균 센터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문화연대 신유화활동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신유화활동가한테 이 사진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방송을 했고, 이 책에도 이 사진을 썼는데요. 그래도 주한이 엄마가 아들 얼굴을 조금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얼굴을 모자이크, 주한이는 처리를 했는데요. 내나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청명 때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오동나무, 능소와 배롱나무 등을 많이 심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장롱 짜주려고 심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나무나 장롱나무가 아니라 내나무입니다. 내나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내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나무를 직접 심을 수는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그때는 교육보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쌌으니까 저 때만 해도 등록금이 형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뭐 저희들이 농촌에 살진 않았는데 청주 중소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육보험에서 대학 가면 등록금 때 그 교육보험 때 받아가지고 그게 내나무죠. 네. 우리 자식들에게, 노동자의 부모에게, 그냥 평범한 청년들에게, 청년의 부모들에게 대한민국은 내나무 한 그루 심을 땅 한 평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부의 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게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YTN에서 한 건데요. 날리면을 선택한 응답자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었습니다. 보수층은 바이든 30%대 날리면 53.6%를 선택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바이든 15.8%인데 날리면이 65%였어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이 93.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꼭 연구를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정치적 신념이 인간의 청각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한번 연구 과제를 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본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여름 이미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보통은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무슨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공개를 합니다. 무슨 책을 읽을 것이냐 공개를 하는데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휴가를 언제 갑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물어봤죠. 그래서 무슨 책 읽으세요? 했더니 순간 당황을 하죠. 무슨 술을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색 없이 무슨 책을 읽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기지를 발휘합니다. 추천해 주시죠. 이렇게 대변인이.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당신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소년이 당신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바뀔 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럴 소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끝이다. 끝. 벌거벗은 언론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느냐. 저런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레일 부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서울대 동문학과를 나왔고 독일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철 사장을 외압을 막고 이렇게 벽을 울타리를 쳐줘라. 철도 공공성을 이분이 제대로 실현을 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로 부사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MB 대통령이 돼서 코레일 사장이 됐어요. 이분이 여성 사장이 되더니 코레일을 수직분리, 수평분리, 상하분리, 수평분리라고 하는데 상하분리는 뭐냐면 기차를 운영하는 운영 파트하고 철도 레일 있죠? 시설관리 파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분리라는 건 뭐냐면 SRT를 만든 겁니다. SRT. 수서에서부터 부산 가는 SRT. 여기가 황금 노선이거든요. 여기는 항상 흑자예요. 나머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해고를 해요. 해고를 하면서 해고와 징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엄마의 마음으로 징계, 엄마의 마음으로 해고. 회초리를 드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 해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조금 조심해요. 안 보여. 그러더니 윤석열 정권 선거 캠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에너지 무슨 특위위원장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업 중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스공사 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최연혜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이분이 회사 돈을 들여서 가장 역정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뭐냐? 마약, 코가스잖아요. 미르 코가스, 가스공사. 마약 안 돼요 캠페인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마약 안 된다, 마약 금지해야 된다, 마약 사범 다 때려잡겠다라는 캠페인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벌입니까? 그 와중에 이태원의 마약 수사 형사들은 득식을 하고 혼잡경비 경찰들은 제대로 배치가 안 됐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분은 그때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가스공사 사장님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부의 핵심에 있습니다.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최근에는 보니까 주술사들이, 주작과 주술에 능한 분들이 주로 계시죠. 꿈의 대화, 영적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다음 주에 그 청와대 행정관들 면접 볼 때 사주 내라고 하고 면접관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무속인이 이게 본인이 폭로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 쫙 퍼져 있습니다. 사주 내라고 했다는 얘기는 저도 한 6개월 전에 들었어요. 이미 그 대통령실 행정관 들어가려고 하면 사주를 내라고 했다는 게 사주. 대통령이랑 사주가 맞는지 몰라고. 그래요, 사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1960년대 70년대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면접 볼 때 삼성그룹 사원들 면접 볼 때 관상가를 옆에 두고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50년 전 얘기예요. 주작과 주술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시대에. 마이클 S. 최라고 하는 한국 교포인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가 10대 추천 도서 중에 하나로 매일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뭐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광장에 모이는가? 왜 이쯤 됐는데도 광장에 안 모이지? 오늘은 조금 더 모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조금 더 모인 것 같고. 왜 사람들은 광장에 모이지 않을까? 어떤 때 사람들이 광장에 모일까를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말로 쭉 설명을 해놓고 맨 뒤에는 수학으로 설명을 해놔서 그 부분은 제가 호치키스로 꽉 집어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식들. 언제 사람들은 모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뭐 젊은 시절에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90학번입니다. 91학번 후배를 데리고 종로에 가족투쟁을 합니다. 경찰들이 쫙 있죠. 88학번 선배가 저 바깥에서 흰장갑을 끼고 내려! 그러면 다 같이 버스에서 쫙 내려가지고 데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내리기 위해서 91학번 얘도 챙겨야 되고 바깥에 우리 선배가 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쫙 봤는데 나는 선배를 봤어. 근데 버스 안에서 91학번 후배가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얘가 선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내릴 수가 없어요. 얘를 챙겨야 되잖아요. 얘를 챙겨야 되잖아요. 91학번 후배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88학번 선배를 봤어. 근데 내가 그 선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도 못 내려요. 그럼 어느 때 같이 내리게 되느냐? 내가 선배를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91학번 후배도, 제 후배도 선배를 봤어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91학번 후배는 본인이 봤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 즉, 네 알고 내 알고가
본 것 같은데 내가 봤다는 사실을 저 선배가 아나? 내가 봤다 그게 확신이 안 쓰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행동, 집회뿐만 아니라 데모뿐만 아니라 유행이라든지 모든 집단적인 집합행동이 니 알고 내 알고가 서로 굉장히 많이 교차돼서 니 알고 내 알고 니 알고 내 알고 니 알고 내 알고 니 알고 내 알고가 끊임없이 교차됐을 때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원형극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분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맨 앞에 앉아 계신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모르죠? 농담입니다. 근데 원형극장에서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이벤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즉 원형극장 중앙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서로 니 알고 내 알고 니 알고 내 알고 니 알고 내 알고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화예술의 공간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특히 정치 권력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같이 집단 행동에 나서려면 니 알고 내 알고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 즉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DJ는 오죽했으면 벽 보고라도 욕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즉 이거를 여기서 마이클 에스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공유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집단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집회는, 그래서 작은 집회는 그 공유 지식을 넓혀가는 작은 계기고요. 집회가 커지면 점점 더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 그 공유 지식이 넓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하나다. 네, 10분 더 여유가 있답니다. 예.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 지식을 넓히자 라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 자, 이 그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다가 아 그렇지, 있는 얘기를, 아까 그 프랑스의 그 전설은 수치심에 떨던 진실은 우물에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 끝나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옮겼다면 그건 그냥